임병찬의 자는 중옥, 호는 돈원, 본관은 평택이다. 고려 문화평장사 충정공이 그의 시조이다. 조선 영조 때 임치영은 1728년에 난리에서 적의 우두머리 백필영 형제를 사로잡은 공으로 2등 공신이 되었고, 고종 때의 내부 협판으로 추중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임병찬의 오대조이다. 아버지 임용래는 호조 참판에 추중되었으며 호는 남곡이다. 철종 2년인 1851년에 전북 옥구현 대사리 남산의 집에서 임병찬이 태어났다. 임병찬은 3살 때 말을 배웠는데 능숙하게 잘했다. 어느 날 마을 글방으로 가서 책 읽는 것을 보고 돌아오더니 공부하고 싶어 하였다. 아버지가 이를 기특하게 여겨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읽는 대로 바로 외웠다. 아버지는 재주가 너무 앞서는 것을 걱정하여 조관인왕에 이르러 가르침을 멈췄다. 5살 때 오원당음을 배웠는데 곧바로 오원고시 몇 구를 지었으니 모두들 신동이라고 칭찬하였다. 1858년 9월에 임병찬이 아버지를 따라 조상들의 묘역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여러 종인들과는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종조 임정필 형제와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 그 까닭을 물었다. 아버지가 길게 탄식하더니 한참 후에 내가 그 이유를 듣고 싶으냐? 애초에 우리 집이 가난하여 아전이 되어 오래도록 이방을 맡았다. 저들이 그것을 다투어 삼형제가 가명의 거짓으로 고발하여 심하게 고문하였다. 이것이 뼈에 사무치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천천히 말하였다. 시비를 막론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사이가 나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조상들이 아신다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자질구레하게 자리를 다툰 것에 불과한데 서로 대립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그간의 시비는 차치하고 오늘날 조상들께 미안함은 과연 어떻습니까? 또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 그런 마음을 가진들 이로울 것이 없고 만일 원한을 풀지 않고 대대로 미워하게 된다면 양가의 불행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한 짓이 지극히 통탄할 만하나 아버지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송씨가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기를 이 아이의 의견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하였다. 아버지 또한 기특하게 여겨 다음날 임병찬을 데리고 임정필의 집으로 가서 원한을 풀었다. 이때 임병찬의 나이 8살이었다. 1866년 8월에 임병찬이 전주로 가서 향시를 보았다. 당시 송사 기우만이 이미 수석을 차지한 일이 있었다. 임병찬이 향시에 응시하여 1등을 하자 여러 선비들이 나이가 어리니 틀림없이 남이 써준 것이라고 하였다. 의론이 분분하자 전주 감사가 2사람을 불러 즉석에서 글을 찍게 하였다. 이때 기우만은 19세, 임병찬은 16세였으나 또 임병찬이 승리하였다. 임병찬은 다음 해에 아전이 되었다. 1888년 호남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임금이 관찰사에게 백성을 구휼하라고 명령하였다. 11월에 임병찬이 돈 1000냥을 내어 공적인 구휼을 돕고 돈 3000냥과 셈이 70석을 내어 가난한 친족과 친구를 구휼하였다. 이때 고을마다 전세를 모두 쌀로 내게 하니 쌀값이 1석에 70냥에 이르렀다. 임병찬이 이것을 걱정하여 감사에게 글을 올려 지금 세금을 쌀로 내게 하니 쌀값이 날로 뛰어 가난한 백성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 아뢰어 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석에 25냥씩으로 정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감사가 마침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겨울을 보내는 동안 징세도 조금 완화되어 전주 전체가 이에 힘입어 안정되었다. 이때 임병찬은 완산 가명에서 호방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봉급이 세금에서 나왔으므로 세금이 완화됨에 따라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전혀 개의하지 않았다. 다음 해인 1889년 봄, 호남 선비들이 그 공을 인정하여 천거하자 관찰사 이현직이 상을 줄 것을 청하였다. 2월에 절충장군 첨지중 추부사 겸 5위장에 임명되었고 그로 인하여 조상 3대가 추중되었다.
이때 임금이 쌀 1만 석을 내려 백성을 구휼하였고 임병찬도 쌀 1,000석을 내어 경진청에 헌납하였다. 감사는 임병찬이 가난한 사람 구휼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라고 보고하였다. 7월에 그 공으로 나간 군수 겸 순천진 관병마 동첨절제사에 임명되었다. 임병찬이 나간군에 부임하니 1888년 이후 납부한 세미가 마땅히 내야 할 양의 5분의 1에 불과하였다. 흉년이었던 무자년에는 쌀 1석에 25냥이었으므로 미납금은 3만 금에 육박하였다. 1889년에는 농사가 좀 나아져 쌀 1석에 9냥이 채 안 되었으므로 흉년 때의 세금을 풍년 때의 쌀값으로 계산하면 무자년 세금은 기축년의 4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었다. 만일 기축년의 쌀로 무자년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기축년 쌀 3석은 무자년 쌀 1석 값에 불과하고 또 기축년 세금을 쌀로 징수한다면 1년 농사로 4년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병찬이 감사 김규홍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임 관찰사 재직 시에 징세를 멈출 것을 조정에 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돈으로 대신할 것을 청하여 허락은 받았지만 무자년의 쌀값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기축년 쌀값을 무자년 쌀값으로 대신하여 징세한다면 기축년의 세금을 대동미로 하는 것은 따로 멈추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멈출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만약 또 흉년이 든다면 묵은 세금과 새 세금을 결코 납부할 수 없을 것이니 조정에 아뢰어 본래의 방식대로 거두고 돈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청한 뒤에야 백성들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임금께 아뢰어 청하고 마침내 각 고을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임병찬이 또 감사에게 지금 비록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간군은 오늘 발송한 공문에 따라 본래의 방식대로 징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관청으로 돌아와 본래 방식대로 거두니 9월에 무자년과 기축년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이때 서울 경강의 쌀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쌀을 경강으로 수송하여 팔아 세금을 상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좌수사 김동훈이 서울에서 임병찬의 세금, 운반선이 태안에서 파선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임금이 한산 군수 신승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 세금을 상납하고 나머지 4천여냥의 부족분은 임병찬이 직접 땅을 팔아 충당하였고 한 푼도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않았다. 나간읍이 1884년 이래 체납한 돈이 6만 7천여냥, 쌀이 5,800여 석, 배가 사동여 필이었는데 1890년 3월에 임병찬이 이를 모두 청산하였고 부족분은 자신의 녹봉을 내어 도운 것이 1만여 금에 이르렀다. 여름에 군산, 성당, 법성 삼진관을 함께 맡아 신구, 좋은 창을 조사하니 모두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 임병찬이 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세를 해결한 것이 전으로 수만 금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백성들은 함부로 징수당하는 일이 없었고 마을에서 아전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따르며 임병찬을 만인을 보호하는 일산이라고 칭찬하였으나 임병찬이 엄히 금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공덕비를 세우려 하였으나 이 또한 막았다. 군수가 바뀌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저마다 옷을 모아 이분은 백성들을 해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삼끈으로 묶어 만금삭이라 이름 붙이고 길을 막아 더 머물기를 원하였다. 훗날 고을 백성들은 임병찬을 그리워하는 철비를 세웠다. 임병찬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몰두하였고 자제들에게 효도와 우애를 가르치며 검소와 절약으로 집안의 법도를 세웠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크게 일어나 고을의 관리들을 다투어 죽였다. 5월에 감사 김학진이 임병찬의 재주와 계략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 아뢰어 문화명, 우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임병찬은 나아가지 않았다. 옛날에 함여릅에 영소전이 있어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바 있었다. 이때 임병찬은 세상이 어지러워 올바른 도리가 장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이곳에 다시 영소전을 지었다. 함열로 가서 공자상을 옮겨 봉안하고
그 안에서 독서하였다. 12월에 동학의 우두머리 김계남을 붙잡으니 당시 동학 농민군을 피하여 따라온 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임병찬이 후일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모두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고 김계남 등 6명을 전주 감형에 보내 처형하였다. 각 고을에서 차례로 전봉준, 김덕명 등 우두머리를 붙잡아 호남 지역이 평정되었다. 1895년 정월에 위무사 이도재가 임병찬의 공을 인정하여 임실 군수에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위무사가 쌀 20석을 보냈지만 임병찬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위무사가 다시 돈 200냥을 보내며 종성 마을 사람들이 사도를 범하지 않고 공이 또 큰 공을 세웠는데 만일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선을 권장하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왕실에서 상을 내려주는 것이니 이것은 공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부디 물리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이에 감격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을 받아 동계를 만들고 매달 초하루의 선악을 살폈으며 봄, 가을로 신의를 강론하였다. 10월에 명성황후의 부음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궁궐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당시 관군들이 길에서 행인들을 만나면 사는 곳을 물었는데 종성에서 산다고 대답하면 반드시 무사하였다. 그래서 태인을 지나는 다른 고을 사람들 중에도 종성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승지 김창석이 시기심이 생겨 진위대장 김한정과 함께 임병찬이 모반하였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군부에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임병찬과 이수민, 송재구가 붙잡혀 전주 감옥에 갇혔으나 재판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석방되었다. 1898년에 군부 대신 심상훈이 임금께 아뢰어 임병찬을 전주, 옥구, 임피, 김제 등 7개 고을의 사균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임병찬이 이를 사양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아 마침내 균전답을 조사하였다. 1901년에 호남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진율청을 설치할 때 관찰사 조한국이 임병찬에게 진율 감독을 맡아달라고 청하였다. 1903년 9월에 서울에서 온 순사가 임병찬을 체포하여 전주에 가두었다. 이는 김현택이 음모를 꾸미려고 일본에서 서울에 왔다가 붙잡혀 함부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김현택이 일본에서 편지를 보내 박영효 공이 공의 이름을 듣고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이제 여비를 보내니 곧 들어오라. 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금 영국과 일본의 협의 때문에 기회가 아주 좋다.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가지 않겠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때 동학교도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일진해라 칭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만들어냈다. 임병찬이 관찰사 이용식에게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방법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제일이니 향약을 설치하고 법을 세워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악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뒤에야 이를 막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관찰사가 이를 옳게 여겨 직접 도약장이 되고 임병찬을 태인 약장으로 삼아 각 군의 훈령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얼마 후 관찰사가 바뀌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1904년 봄에 일본이 만주에 군대를 보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에서 길을 빌리고 말할 수 없는 약탈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임실과 전주의 군수가 모두 걱정하고 탄식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에 임병찬은 의병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지금 외적이 나라 안에 가득하고 임금은 외로운데 신하된 자가 어찌 임금을 곁에서 모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1905년 정월에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5가구를 묶어 하나의 통을 만들게 하고 총기를 갖추게 하였다. 마침 관찰사가 본군에 훈령을 내려 이번에 통을 만드는 일은 집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라. 라고 하였다. 이에 임병찬이 통문을 발송하여 태인 군수 손병호, 임실 군수 이명현에게 보냈다. 또 보국 민영소, 관찰사 이용식에게 글을 올려 의거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여러 동지들과 은밀히 계획을 도모하였다. 10월에 을사늑약 오조로 인하여 보국 민영환,
의정, 조병세 등이 모두 목숨을 끊었다. 임병찬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하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정성과 예의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장지를 택하여 이장하고 늦게나마 심요살이를 하며 남은 인생을 마치려 한다. 라고 하였다. 옥구로 가서 부모의 묘를 종석산으로 이장하고 마침내 산 위에서 심요살이를 하였다. 종석산은 사방이 절벽이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 때문에 임병찬은 산 중턱에 굴을 파고 무기를 감추고 굴량미를 비축하였다. 이것은 의병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것이지 심요살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06년 정월에 면함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임병찬이 제가 지금 심요살이 중이어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 후일 의병을 일으키시면 삼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2월에 면함이 또 편지를 보내왔다. 임병찬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곧바로 운봉으로 가신다고 하였는데 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운봉은 낯선 곳입니다. 만약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진퇴양난이 될 것이니 전주를 근거지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 먼저 전주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 두류산에 주둔하여 나아가고 물러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같은 달 금음날 면함이 찾아와 임병찬과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기뻐하여 이제부터 대사를 그대에게 맡기니 그대가 모든 일을 차결하라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군사가 훈련되지 않았고 병기가 무디니 적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장차 외국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 진실로 믿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평양성 전투에서 흩어진 청나라 병사가 대부분 간도로 갔으니 만일 이 병사들을 고용하여 위세를 떨친다면 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를 고용하는 일은 먼저 재물을 마련한 뒤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사월에 면함이 다시 방문하였다. 임병찬이 만약 재정이 없다면 가을을 기다려 거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면함이 그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나란 일이 날로 잘못되고 또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지난 겨울 변을 들었을 때 대궐 아래로 달려가 목숨을 버려 뜻을 표명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임병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히 성패를 따질 것 없이 마땅히 목숨을 걸고 거사하여 대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면함이 그 말 참 통쾌하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거사함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13일에 임병찬이 면함과 함께 태인의 무성서원으로 가서 강회를 열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자는 의론을 꺼냈다. 그러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곧 향교로 물밀듯이 들어갔다. 정음 내장사를 출발하여 순창에 이르렀을 때 최영찬, 김갑술, 양윤숙 등이 포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와서 낮에 일본군과 싸워 물리쳤다. 곡성에 갔다가 다시 순창으로 돌아오니 약간의 병장기와 군수품이 있었고 전으로 모인 자가 500여 명이었으나 절반 이상이 서생이었고 병장기를 잡은 자는 200여 명에 불과하였다. 다음 날 담양으로 떠나려고 하였는데 이날 새벽에 광주의 관군이 옥과에 도착하여 군대를 해산하라는 황제의 직서를 보내왔다. 또 전주와 남원읍의 관군이 앞뒤에서 함께 공격하였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의사 정시혜가 중군으로 출전했다가 총탄에 맞아 죽자 의병들이 모두 크게 놀라 흩어져 달아났다. 그중 달아나지 않고 남은 자는 13명뿐이었다. 임병찬이 면함과 만나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하였다. 이때 포병 최영찬과 김갑술이 총을 소지한 채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임병찬이 공들은 어째서 가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최영찬이 전투에 임하여 대장을 돌보지 않고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은 의리가 아니니 대장과 더불어 죽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장하게 여기면서 공들은 참으로 의사요. 라고 하고는
진중의 문서를 본가로 보냈다. 얼마 후 적병이 그 13명을 붙잡아 모두 서울로 압송하였다. 헌병 분대장이 신문하면서 폭도로 취조하자 임병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위급한 형편을 보고 내가 면함 선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내가 어찌 감히 폭도라 하느냐? 애초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내 나라 황제를 만나 동양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살하여 천하에 나의 뜻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 6월에 최익현에게는 대마도 감금 3년, 임병찬에게는 감금 2년형을 선고하였다. 면함이 끼니를 끊자 임병찬도 먹지 않았다. 면함이 생각건대 나는 늙었으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대는 앞길이 창창하니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오늘의 행위는 선생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며 듣지 않았다. 홍주 의사 유준근과 이식 등 9명도 먹지 않았다. 며칠 뒤에 대위와 중위가 차례로 와서 식사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면함은 마지못해 식사를 시작하였고 임병찬 또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면함이 임병찬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준비한 상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대가 돌아가게 되면 나 대신 이 상소문을 임금께 바쳐라. 또 내 육고를 수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묻어달라. 라고 하고는 마침내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임병찬은 시신을 수습하여 고국으로 보냈다. 다음 해인 1907년에 임병찬 또한 귀국하였다. 부산에 도착하자 상무사 관원인 참봉 김영규가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는데 보태자고 청하였다. 임병찬이 귀가하여 동지 유관호, 탁정호 등과 함께 담배를 끊기로 맹세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여 면함의 유서를 임금께 올렸다. 1908년 4월에 영광 군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송정용 등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 모함하자 일본 헌병이 임병찬을 붙잡아 천안에 보냈다가 10월에 석방하였다. 1910년 8월에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끼니를 끊으려 하였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9월에 태왕이 종이품 가선대부를 내려 독립위군부 전라남도 순무대장으로 임명하고 성을 지키고 관직을 지키면서 인재를 뽑아 적절히 써서 일하기 편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유생 이식으로 하여금 칙서를 전달하게 하였는데 이식이 임금의 뜻이 이처럼 정성스럽습니다. 전라도 일대 유림의 우두머리는 영감이시니 바라건대 영감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곧 북쪽을 향하여 4번 절하고 공손히 칙명을 받으면서 지금 임금을 뵙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칙명을 받들고 왔소? 라고 하였다. 이 시기 전 참판 김재순, 이명구, 전 시종 전용규, 유생, 곽한일 등 여러 공들이 비밀리에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11월에 일본인이 이른바 은사금을 주었으나 임병찬은 받지 않고 물리쳤다. 각 소장들이 와서 끊임없이 권하였으나 권할 때마다 물리쳤다. 일본인은 필부의 뜻을 꺾을 수 없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912년에 일본의 왕 메이지가 죽었는데 임병찬이 상복을 입지 않아 경성사령부에 3개월간 갇혔다. 1913년 2월에 참판 이인순이 또 비밀 조칙을 받들고 왔다. 조칙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 슬프다. 짐이 부덕하여 선왕들의 기업을 잃었으니 밤낮으로 근심하며 분개하였다. 내외의 신민들과 계책을 세워 국권 회복을 기도하고자 경을 호남 대장직에 임명하니 삼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먼저 참수하고 뒤에 보고하라. 창덕궁이 또 명하기를 이품 가선대부 임병찬을 특별히 승진시켜 전라남북도 독립위군 순무대장에 임명한다. 라고 하였다. 임병찬이 황제의 조칙이 내려졌으니 감히 명을 받들지 않겠는가. 다만 스스로 돌아보건대 나는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여 대사를 그르칠까 걱정이다. 라고 하더니
드디어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같은 달에 또 비밀 칙명이 있었다. 11월에 의병을 일으키는 방책을 담은 관견이라는 책을 지었다. 1914년 2월 15일에 눈물을 흘리며 감효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갔다. 3월 23일에 조명을 삼가받고 이명상, 이인순, 김재순, 곽한일, 전영규 등과 함께 각 도와 각 군의 대표를 뽑아 의병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5월 3일에 또 비밀 조칙을 삼가받았다. 23일에 동지 김창식이 기밀을 소홀히 다루어 일이 발각되었다. 임병찬이 부득이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편지를 보내 만남을 청하였다. 데라우치가 경무총감 다치바나 고이치를 대신 보냈다. 임병찬이 자신의 생각을 대략 밝혔다. 윤오월에 또 총독과 총리 오쿠마 시게노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28일에 서대문경찰서 경시 구니도모 쇼켄을 만났는데 힐난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6월에 다시 총독과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3일에 마침내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혔다. 이에 임병찬은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 6차례나 목을 찔렀지만 포박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소를 찌르지 못해 죽지 않았다. 다만 피가 흘러 땅에 흥건하였다. 순사가 크게 놀라 칼을 빼앗고 손으로 상처를 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일본인들이 모여들어 약을 붙여주었다. 임병찬이 내가 지금 죽지 못했으니 마땅히 끼니를 끊어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더니 경부가 올리는 음식을 모두 물리쳤다. 이튿날 아침 미음을 올렸으나 또한 먹지 않았다. 순사가 미음을 가져다 놓고 숨어서 엿보는 것 같았다. 임병찬은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사흘째 되는 날 경부와 감동이 다투어 와서 권하였으나 또한 먹지 않았다. 13일에 보안법 위반으로 거문도에 1년간 유배되었다. 임병찬이 거문도에 도착하여 내가 식사를 끊은 지 열흘이 되었으나 죽지 않았으니 이것이 혹 천명인가? 라고 하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1915년 6월에 1년 유배형이 더해졌다. 다음 해인 1916년 5월 23일 거문도에서 숨을 거두었다. 집으로 운구할 때 제문을 지어 슬픔을 표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천리나 먼 길을 왔고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도 집에 도착하여 관을 열어보니 얼굴이 살아있는 듯하였다. 그해 겨울에 회문산 해좌 언덕에 장례하였다. 이에 앞서 소실인 이 씨가 면함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하면서 면함 선생의 사망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우리 영감 또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내가 살아있은들 무슨 소용이냐. 나는 쓰시마로 가련다. 라고 하였다. 가족이 모두 만류하자 이 씨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남편 뒤를 따라 죽겠다. 라고 하더니 마침내 식사를 끊은 지 25일 만에 죽었다. 임병찬이 쓰시마에서 돌아와 제문을 지어 제사하고 비를 세워준 일이 있었다. 임병찬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장남은 이뭉철, 차남은 참봉 임능철이다. 이뭉철은 1871년에 태어났으며 진사 합격 후 문과에 급제하였고 교리와 승지에 임명되었다. 1906년에 아버지 임병찬이 면함과 의병을 일으키면서 일체의 상소문과 각국에 보내는 편지를 이뭉철에게 맡겼다. 이 때문에 이뭉철이 붙잡혀 서울 감옥에서 한 달간 갇혔다.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자 이뭉철이 아버지의 명으로 서울에 도착하여 전 참판, 이명상, 이인순 등과 함께 모의하였다. 임금이 또 비밀 칙령을 내리자 2월 5일에 칙서를 받들고 돌아왔다. 10일에 또 서울로 올라가 북삼도 선유사로 임명되어 황해도로 가서 임금의 뜻을 전하였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던 중 붙잡혀 3개월간 갇혔다. 이후로 당시의 나랏 일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하청의 산중으로 돌아가 지냈다. 하청은 바로 면함의 서원을 세워 제향하는 곳이다. 여기에 임병찬을 함께 모시고 서원의 뜰에 비를 세워 창의기념비라고 이름 붙였다. 살피건대 용은 그 덕이 바르고 한결같으며 그 변화가 헤아릴 수 없다. 용은 나타나면
때로 비의 은택을 내려 만물을 적셔주기도 하지만 물속에 잠기면 비바람을 만나지 못해 하찮은 미물에게 곤욕을 당하기도 하는데 임병찬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임병찬이 한 번 변하여 향리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군수가 되고, 세 번 변하여 학자가 되고, 네 번 변하여 의병이 되었으니 용이 아니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임병찬의 삶을 주역 건괴의 6마리 용에 비유해 본다면 한 번 변한 것은 초구의 잠룡이요, 두 번 변한 것은 구이의 혈룡이요, 세 번 변한 것은 구삼의 척약이요, 네 번 변한 것은 구사의 혹약이니 임병찬은 진짜 용일 것이다. 예전에 임병찬이 나간 군수에 부임한 후 채 1년이 안 되어 고을의 체납세를 해결한 것이 수십여만 금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두지 않았고 마을에서는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간읍이 잘 다스려졌다. 고향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고 독서할 때는 성현의 학문에 몰두하였다. 1906년과 1914년 사이에 또 의병을 일으켜 적을 쳐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패하여 다만 포로 신세가 되었다. 아, 임병찬은 이미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변하여 들판에 나선 상태였다. 비의 은택을 내리는 재주는 있어도 비바람을 일으킬 세력을 얻지 못한 상태인지라 그 덕의 시행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되고 널리 베풀어지지 못하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심스럽게 살피건대 임병찬이 일찍 조정에 들어가 훌륭한 재능으로 안으로는 사사로운 세력을 막고 나라를 강하게 하며 정치와 교화를 바로잡고 외적을 물리쳐서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을 안정시켰더라면 나라는 견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임병찬도 스시마와 거문도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깊숙한 궁궐에 계신 구호의 대인을 만나는 이로움은 없고 단지 용이 들에서 싸워 상처를 입었으니 이것이 하찮은 미물에게 곤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치와 교화를 이끄는 것은 한 시대를 다스리는 공에 불과하고 저리를 세우는 것은 만세의 중요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시마에서의 수감과 거문도의 유배는 자신에게는 고생이었지만 대의라는 명분에는 천하와 후세의 대유, 대축이 됨에 해롭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임병찬의 일을 슬퍼하지만 나는 임병찬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